나는 올해 60을 넘긴 이름만 그럴듯한 할머니 박순자다. 평생 사람들 도시락 반찬을 만들어주며 살아왔다. 눈물 나게 힘든 날도 많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늘 자신 있었다. 적어도 남 피해주고 사는 짓은 안 했다. 그런데 얼마 전 그 믿음이 산산이 부서졌다. 은행 창구 한가운데에서였다. 고객님 잠깐만요. 창구 직원 아가씨가 내 주민등록증을 뚫어지게 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다. 모니터를 몇 번이나 확인하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돌렸다. 목소리는 최대한 낮추려는 것 같았지만 나는 귀가 밝은 편이다. 예, 맞아요. 지금 본인 내점하셨고요. 예, 그건입니다. 담당자 내려오실 때까지 움직이지 말라고요? 알겠습니다. 내 앞에는 순번표를 든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뒤에서는 누군가가 쉰 목소리로 투덜거렸다. 아따, 뭐 저렇게 오래 걸려. 그냥 통장 하나 만들겠다는데. 얼굴이 후끈 달아올랐다. 나는 그저 딸 서연이 전세 자금 대출을 알아보러 같이 온 것뿐이었다. 은행을 잘 몰라 엄마 이름으로 보증만 서주면 된다고 해서. 그런데 직원은 애초에 우리 자리에서 눈을 떼질 못했다. 잠시 후 넥타이를 단정히 맨 중년 남자가 허겁지겁 내려왔다. 명찰에는 채권관리팀이라고 적혀 있었다. 박순자 고객님 맞으시죠? 예, 제가 박순자예요. 그 남자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다. 고객님, 지금 이 자리에서 다른 창구는 이용 못하십니다. 현재 고액 연체건이 여러 건이라 사기 대출 의심 명단에 올라와 계세요. 그 순간 내 귀가 잘못된 줄 알았다. 아니, 내가요? 나는 대출 같은 거 평생 몰라요. 집 담보 잡힌 적도 없고 카드도 한 장뿐인데요. 뭐 대출 기억 안 나십니까? 작년 겨울부터 서류 여러 번 쓰셨잖아요. 나는 그런 거 한 적 없다니까요. 남자는 한숨을 내쉬더니 내 앞에 한 뭉치의 서류를 슬며시 내밀었다. 대출 계약서, 연장 동의서, 특별 약정서. 모든 서류 맨 아래에는 분명 내 이름이 정자로 적혀 있었다. 박순자. 그 옆에 찍힌 도장도 집 서랍 맨 뒤에서 먼지 먹고 있던 내 도장 모양과 똑같았다. 뒤에서 누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요즘 대출 사기 많다더니. 아, 저 사람 뉴스에 나오는 그거 아니야? 가슴이 콕 하고 찔렸다. 나는 은행 바닥이 쩍 하고 갈라져서 거기로 떨어지고 싶었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딸이 벌떡 일어났다. 잠깐만요. 우리 엄마 그런 분 아니세요. 엄마는 글도 잘 모르고 이런 서류 볼 줄도 모르신다고요. 직원은 딸을 한번 쳐다보더니 조심스레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피해자 아닌 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도 경찰에 몇 번이나 자료 넘긴 상태라. 지금은 의심자이자 참고인 신분이십니다. 사기 대출 의심자. 그 말이 내 머리 위로 떨어져 뇌를 꽉 눌러버리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자리에서 손이 덜덜 떨려 통장도 제대로 쥘 수가 없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딸 서연은 말없이 운전대만 잡고 있었다. 창밖에는 봄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와이퍼가 유리창을 부드럽게 쓸어도 내 눈앞은 흐릿하기만 했다. 엄마. 한참 만에 서연이 입을 열었다. 솔직하게 말해줘. 혹시 나 모르게 보증 서준 거 있어? 없다. 너 아빠 산재 보상금 조금 받은 거 다 내 결혼에 보태고 그 뒤로는 통장에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다 내가 알잖니. 엄마가 뭐라고 그런데 도장을 찍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다. 머릿속에서 하나의 얼굴이 떠올랐다. 우리 동네 복지관에서 알게 된 친구 오선미. 나보다 서너 살 어린 말 잘하고 손 빠른 여자인데 몇 달 전부터 내게 이런 말을 자주 했다. 언니 요즘 정부에서 서민들 도와준다고. 신용 안 좋아도 이자 낮게 해주는 상품 나온 거 몰라?
언니도 나중에 몸 아프고 일 못하게 되면 그때 대비 좀 해야지. 그날도 선미는 커피 믹스를 타서 내 앞에 놓으며 해맑게 웃었다. 언니 서류는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언니는 그냥 여기 도장만 꾹꾹 찍으면 되는 거야. 나 믿지? 내가 언제 언니 손해보게 한 적 있어? 그때 나는 그 말을 믿었다. 그래, 젊은 사람들보다야 한 번 더 살아본 내가. 눈치라도 있겠지 하는 쓸데없는 자존심에 취해서.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갈래길이었다. 그날 펜을 잡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진 않았을 테니까. 은행에서 돌아온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방 천장을 보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전기밥솥 위 서랍을 뒤졌다. 거기 낡은 봉투 하나가 있었다. 긴급 생활자금. 선미가 웃으면서 써준 글씨였다. 봉투 안에는 복지관에서 받은 각종 안내문과 함께 어디서 많이 본 대출 서류 사본이 몇 장 들어 있었다. 맨 아래 구석에 적힌 은행 이름, 상품 이름, 날짜. 은행 직원이 아까 내밀었던 서류와 똑같았다. 그때였다.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선미 언니, 오늘 은행 갔다 왔다며? 혹시 뭐 물어보면 그냥 정부 지원 받는 거라 했다고만 해. 괜한 오해 사면 복잡해지니까. 내가 다 정리해 둘게. 손가락이 저려왔다. 나는 모르는 척 아주 짧게 답장을 보냈다. 그래. 내일 좀 보자. 이왕 망가진 거 끝까지 확인해 봐야 했다. 내가 정말 사기꾼 패거리로 찍힌 건지, 아니면 아직 되돌릴 수 있는 건지. 다음 날 선미는 동네 카페 구석자리에 먼저 나와 앉아 있었다. 양손에는 반짝이는 휴대폰과 브랜드 로고가 크게 박힌 지갑. 언니, 어제 은행에서 뭘 했어? 나는 일부러 모르는 척 물었다. 그러게. 뭐 연체가 어쩌고 사기 의심이 어쩌고. 내가 당황해서 잘 못 들었다. 선미는 순간 눈썹을 찡그리더니 이내 웃음을 만들었다. 에이, 요즘 은행 애들이 괜히 겁주려고 그러는 거야. 실적 올리겠다고 괜히 옛날 서류 끄집어내서 그러는 거지. 언니는 그냥 모르는 척해. 알았지? 내가 내일 담당자랑 통화해서 싹 정리해 줄게. 그 말투가 이상하게 들렸다. 예전에는 언니 걱정 말하며 먼저 내 손을 잡던 사람이 오늘은 내 눈을 피하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내 가방을 뒤져 휴대폰을 꺼냈다. 녹음 버튼을 살짝 눌러 테이블 위에 거꾸로 엎어두었다. 근데 말이다, 선미야. 나는 일부러 천천히 말을 꺼냈다. 나는 내 말 믿고 도장 찍은 거지. 대출이 여러 개나 된다는 말은 그때 한 번도 못 들었다. 선미의 손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다. 여러 개라니. 언니, 그거 섞어 생각하는 거야. 생활 자금이랑 카드론이랑 캐피탈이랑 다 성격이 다르잖아. 서류가 많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지. 어차피 다 한 계좌로 묶여 있는 거야. 그래? 그럼 은행에서 왜 사기 어쩌고 했을까? 그러니까 언니. 요즘 어르신들 보이스피싱 많이 당하니까. 그냥 일괄적으로 의심부터 하고 보는 거라니까. 말은 달콤했지만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왔다. 나는 조용히 한 가지를 더 물었다. 선미야, 혹시 내 주민등록증이나 도장 언제 내가 빌려간 적 있니? 그 질문에 선미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아, 그때 한 번 있었지. 언니 통신 요금 할인 받게 해준다고 서류 쓸 때. 근데 그게 뭐 어때서? 그게 전부야? 언니, 나 의심하는 거야? 내가 언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이제 와서. 카페 안 공기가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나는 그 자리가 더 이상 길어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대로 가려는데 카운터 쪽에서 익숙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주말마다 편의점에서 마주치던 아르바이트생 수아였다. 항상 피곤해 보이는 눈으로 그러나 손님에게 인사는 또렷하게 하던 아이.
그 아이가 나를 보더니 잠깐 망설이다가 조용히 옆으로 다가왔다. 아주머니 혹시 이름이 박순자 아주머니세요? 응, 맞는데. 너 어디서 봤더라? 저번에 편의점에서 우유 사시다가 카드 안 찍혀서 현금 내셨잖아요. 그때 이름 봤어요. 기억이 났다. 며칠 전 내 체크카드가 갑자기 결제가 안 돼. 얼굴이 화끈거렸던 그날. 근데 왜? 수아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저 혹시 오선미 이모님이랑 친하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너 선미 안다니? 수아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쿵쾅거리는 심장을 겨우 누르는 듯한 얼굴로 말했다. 저 아주머니께 꼭 드려야 할 말이 있어요. 여기서는 말하기 좀 그래서. 혹시 오늘 저녁에 잠깐만 시간 내주실 수 있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서 있던 카페 바닥이 다시 한번 흔들리는 것 같았다. 저녁 무렵 동네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으니 수아가 후드티를 눌러쓰고 뛰어왔다. 죄송해요, 아주머니. 오늘도 편의점 마감하고 와서 좀 늦었죠. 괜찮다. 너도 힘든데 일부러 나온 거 아니냐? 수아는 가방에서 구겨진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 안에는 통장 사본과 출금 내역서가 여러 장 들어 있었다. 이 통장 제 이름으로 된 건데요. 선미 이모가 저 대학 등록금 마련해 준다고, 고수익 알바 알려준다고 했어요. 그냥 통장만 빌려주면 수수료 준다고. 통장에는 내 이름이 찍혀 있었다. 예금주 박순자. 이날 돈이 크게 들어왔다가 바로 빠져나갔죠. 입금자 이름 보이세요? 나는 눈을 가까이 대고 들여다보았다. 오선미. 수아가 이를 악물었다. 이 계좌가 보이스피싱 조직 대포 통장으로 쓰였대요. 경찰서에서 연락 와서 저 지금 취업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 전과는 아니지만 금융사고 이력이라고. 이모한테 따졌더니 다 오해라면서 조금만 기다리면 정리해준다고 했어요. 그게 벌써 반년이에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몇 번이고 눈을 비볐다. 선미는 나에게는 정부 지원금이라 말했고 수아에게는 단기 알바라고 포장했다. 그리고 통장과 도장을 자기 손에 모아주었다. 그렇다면 은행에서 말한 사기 대출 의심 명단이라는 것도 그녀가 만들어낸 판 위에 우리 이름이 올라간 것일까? 수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주머니도 혹시 서류에 도장 찍으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는 그냥 생활자금 좀 빌리라나 뭐라나. 솔직히 무슨 말인지는 잘 못 알아들었지. 그래도 선미 말이라 믿었어. 수아는 입술을 꾹 깨물더니 고개를 숙였다. 저 경찰서에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저 혼자 가면 말도 잘 못하고 이모가 거짓말로 둘러대면 또 넘어갈까봐. 나는 그 부탁을 듣고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았다. 피해자라는 단어가 이제 남일처럼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문득 은행에서 본 중년 직원 얼굴이 떠올랐다. 참고인 신분이라고 했던 말도. 그래, 피하려고 해도 이미 휘말려 버렸다. 그렇다면 숨을 게 아니라 밝혀야 했다. 그래. 같이 가자. 나도 더 이상 모른 척은 못하겠다. 경찰서 민원실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수아와 나는 나란히 앉아 조사를 기다렸다. 잠시 후 은행에서 보았던 그 채권관리팀 직원과 형사 한 사람이 들어왔다. 형사는 우리에게 차분히 물었다. 두 분 다 오선미 씨와 아는 사이 맞으시죠?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만큼 하나도 숨김없이 말했다. 복지관에서 처음 만난 날, 언니 요즘 같은 세상엔 돈이 있어야 한다며 다가왔던 모습. 서류를 가져와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했던 날. 그리고 어제 카페에서 나눈 대화까지. 수아도 통장을 빌려준 과정과 그 뒤로 벌어진 일들을 빠짐없이 이야기했다.
형사는 메모를 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 박순자님 이름이 여기 여러 번 등장하거든요. 형사가 보여준 내부 자료에는 내 이름이 몇 줄이나 반복해서 올라와 있었다. 이게 뭡니까? 일명명의 돌려쓰기입니다. 신용등급이 애매한 사람들 이름을 한 번씩 돌려가며 대출을 여러 개 뽑는 방식이죠. 대부분 그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서류에 사인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럼 나는 진짜로 사기꾼인 겁니까? 형사는 고개를 저었다. 현재로서는 피해자에 가깝습니다. 다만 본인 서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두 다 남 탓이라고만 하기는 어렵지요. 그래서 협조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협조라니요? 형사의 눈빛이 조금 날카로워졌다. 오선미 씨 절대로 자기 죄를 순순히 인정할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나는 그냥 도와준 것뿐이라고 하고 있어요.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직접 돈을 요구하는 장면, 다른 피해자 언급하는 대화. 그걸 확보할 수 있다면 본격적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죠. 나는 무릎 위에 올린 손을 꼭 쥐었다.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형사는 조용히 웃었다. 어머니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오선미 씨가 제일 믿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곁에 앉아있던 수아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아주머니, 저도 도울게요.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우리 같은 사람들 또 생겨요. 그 순간 이상하게도 무서움보다 분노가 더 크게 치밀어 올랐다. 내 순진함을 이용해 남의 피를 빨아먹은 사람. 나를 언니, 언니 부르며 솔직한 척, 어려운 척 다가왔던 사람. 그래, 도망치지 말고 정면으로 보자. 작전은 생각보다 단순했다. 나는 선미에게 전화를 걸어 목소리를 일부러 떨었다. 선미야, 오늘 은행 갔다가 큰일 날 뻔했다. 이자 어쩌고 연체 어쩌고. 나 진짜 무서워 죽는 줄 알았다. 수화기 너머로 선미의 짜증 섞인 한숨이 들렸다. 언니, 내가 괜히 그러지 말랬잖아. 내가 알아서 다 맡고 있으니까 은행에 괜히 들락거리지 말랬는데. 미안하다. 근데 내가 시골에 묻어둔 땅 하나가 있는데 말이다. 그거 담보로 잡히면 이자 다 갚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냥 다 내 이름으로 돌려놔줘라. 나 이제 이런 거 겁난다. 그 말에 선미의 말투가 달라졌다. 땅이 있다고? 언니, 그런 말 처음 해. 어디에 있는 건데? 나는 형사가 써준 메모대로 대답했다. 영천 쪽 구석에 조그만 밭 하나다. 문서 정리 안 해놔서 그렇지 요즘 거기 땅값도 많이 올랐다더라. 그 뒤로 수화기 너머에서 선미는 누군가와 웅성거리며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다. 잠시 후 다시 내게 물었다. 언니, 그 땅 등기부 등본 떼서 내일 카페로 가져올 수 있어? 내가 아는 사람 통해서 조용히 정리해 줄게. 언니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이자도 훨씬 싸게 바꿀 수 있어. 드디어 미끼를 물었다. 통화를 끊고 나서 나는 휴대폰 녹음 파일을 형사에게 그대로 보냈다. 형사는 파일을 다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내일 그 자리 우리가 같이 갑니다. 어머니는 평소처럼 행동만 해주세요. 서류를 건네는 순간 바로 움직이겠습니다. 혹시 선미가 눈치채면요? 그러면 어머니는 그냥 놀란 척만 하세요.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다. 다음 날 어제와 똑같은 카페 자리. 나는 검은 봉투 하나를 앞에 올려두고 선미를 기다렸다. 문이 열리고 선미가 들어왔다. 오늘은 혼자가 아니었다. 양복을 입은 남자 하나가 선미 뒤를 따라 들어왔다. 언니 기다렸지? 여기 내 친구야. 재무 쪽 일하는 사람이라 이런 건 전문가야. 형사가 미리 알려준 대로였다.
대출 구조 짜주고 실제로 돈 빼 돌리는 역할. 나는 일부러 어리둥절한 얼굴을 했다. 아이고, 처음 뵈네. 내가 이런 건 잘 몰라서. 남자는 얇은 미소를 지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요즘 다들 이렇게들 하십니다. 세금도 아끼고 이자도 줄이고 땅을 그냥 두는 게 제일 손해예요. 테이블 밑 내 무릎 위에는 작은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었다. 선미가 봉투를 슬쩍 열어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다. 그리고 눈빛이 반짝였다. 야,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언니, 이 반만 제대로 돌려도 지금 이자 다 정리하고도 남겠다. 그 대신 서류 몇 장만 더 쓰면 돼. 오늘 여기서 도장 좀 찍고 가자. 나는 손을 가볍게 떨었다. 또 도장이냐? 나는 그 도장만 보면 이제 겁이 나. 언니, 이번엔 진짜 언니 살자고 하는 거야. 나도 이자 조금은 챙기긴 하지만 그래도 언니가 손해보는 구조는 아니잖아. 결국 선미는 가방에서 새로운 서류 뭉치를 꺼냈다. 그 순간 카페 문이 딸깍하고 열렸다. 사복 차림의 형사 둘과 은행 로고가 새겨진 명찰을 단 직원 하나가 안으로 들어왔다. 오선미 씨, 그리고 김도훈 씨 맞으시죠? 선미와 남자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지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여러 건의 불법 대출 알선 혐의로 임의동행 요청드립니다. 순간 카페 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손님들이 숟가락을 든 채 멈춰 섰고 바리스타는 얼음 뜨던 손을 허공에서 멈추고 있었다. 선미는 나를 한 번, 형사를 한 번 번갈아 보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언니, 이게 뭐야? 언니가 나를 팔았어? 나는 입술을 깨물고 단 한마디만 했다. 팔린 건 내가 먼저였다. 선미의 눈빛이 그때 처음으로 흔들렸다. 그러나 곧 입에서 쏟아지는 건 욕설뿐이었다. 너도 이 판에 같이 들어와 놓고 이제 와서 피해자 코스프레야? 너도 도장 찍었잖아. 형사가 차분하게 말했다. 그 부분은 수사 과정에서 다 따져보겠습니다. 지금은 진정하시고 일단 나가시죠. 선미는 형사의 손길을 뿌리치며 버텼다. 양복 입은 남자도 욕을 내뱉으며 몸부림쳤다. 나는 그 모습을 끝까지 눈에 담았다. 그리고 조용히 호주머니에 숨겨둔 작은 녹음기를 꺼내 형사에게 건넸다. 여기 오늘 이야기 다 들어있어요. 어제 통화한 것도 있고. 형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어머니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거면 다른 피해자분들까지 함께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카페 문이 닫히고 나서야 내 다리는 힘이 풀려 자리에 주저앉았다. 손을 덜덜 떨고 있는 내 옆에서 카페 직원이 따뜻한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다. 할머니, 아니 어머님. 괜찮으세요? 나는 물컵을 잡고 겨우 한 모금 넘겼다. 괜찮아.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 많을 거야. 그 말이 거짓말 같지 않았다. 며칠 뒤 서연과 나는 다시 경찰서에 불려나갔다. 이번에는 참고인이 아니라 피해자 조사였다. 형사는 정리된 서류 뭉치를 내 앞에 놓았다. 박순자님, 이게 지금까지 파악된 오선미 일당의 대출 구조입니다. 어르신 이름으로 나간 것만 해도 이 정도예요. 수십 장의 종이에 내 이름과 도장이 반복해서 찍혀 있었다. 보증인, 공동 채무자, 담보 제공인. 이거 다 내가 한 겁니까? 형사는 고개를 저었다. 실제로 서류 내용을 이해하고 도장을 찍으셨다면 공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화를 들어보면 대부분 정부 지원이라 속였고 당사자에게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이제 우리 집은 괜찮은 겁니까? 옆에 앉아있던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형사는 조금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솔직히 말하면 완전히 괜찮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이미 진행된 대출들 중 일부는 절차상 취소가 안 되거든요. 다만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 인정이 되면 추징금이나 배상 명령을 통해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서연은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조용히 딸의 손등을 토닥였다. 야, 서연아. 왜 엄마가 미안하다. 너 전세 도와주겠다고 괜히 설치다가.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엄마만 믿고 가만히 있었던 내가 더 바보지. 앞으로는 엄마 도장 찍는 일은 조건 없이 내가 같이 확인할 거야.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인생 참 이상하다. 늙어서야 이런 약속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 몇 달 후 선미와 그 일당들은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와 불법 대출 알선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에서 연락이 와 나와 수아도 증언을 하러 갔다. 증인석에서 내려다본 선미는 예전에 보던 그 화려한 모습이 아니었다. 눈밑이 퀭하게 꺼지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군데군데 섞여 있었다. 판사가 물었다. 피고인, 피해자들에게 할 말 있습니까?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선미가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남들처럼 편하게 살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죄라면 뭐. 끝까지 사과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이상하게 안쓰러운 마음은 들지 않았다. 그냥 딱 거기까지인 인생이겠거니 싶었다. 판결은 생각보다 무거웠다. 선미는 징역 3년. 함께 움직이던 남자는 징역 5년. 피해자 명단에는 나와 수아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몇 줄이나 더 적혀 있었다. 법정을 나오는 길에 수아가 내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아주머니, 우리 이제 끝난 걸까요? 나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다. 늦가을 하늘은 이상하리만큼 맑았다. 완전히 끝나는 일은 없지. 빛도 상처도 조금씩 흔적은 남겠지. 그래도 말이다, 이제는 적어도 누가 잘못했는지는 분명해졌잖아. 수아는 그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 요즘 다시 공부 시작했어요. 대포통장 이력 때문에 은행은 못 가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딸 수 있대요. 나중에 할머니들 도와주는 일 하고 싶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때 되면 나부터 좀 잘 돌봐다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리다. 수아가 키득 웃었다. 약속이에요. 아주머니 먼저 모실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이 운전대 위로 손을 쓱 올렸다. 엄마, 우리도 하나 정하자. 뭘? 남이 뭐라 해도 서류에 도장 찍기 전에 서연이한테 전화 한번 하기. 그리고 엄마 혼자 죄책감 느끼지 않기. 나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앞으로 엄마 인생의 도장은 둘이다. 하나는 주민등록 도장, 하나는 너 얼굴. 딸이 피식 웃었다. 그럼 난 엄마 인생의 도장 둘이다. 하나는 출생신고 때 찍힌 엄마 이름, 하나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엄마 이름. 말이 좀 촌스럽긴 했지만 이보다 더 든든한 약속이 있을까 싶었다. 차 유리창 밖으로. 늦가을 햇살이 사선으로 들어왔다. 그 빛을 맞으며 나는 조용히 생각했다. 사람이 사람을 믿고 사는 게 당연한 세상이면 좋겠다. 그래도 누군가 내 손을 잡고 같이 확인해 보자고 말해주는 세상이라면 한 번쯤은 또 믿어봐도 되지 않을까. 그날 저녁 나는 오랜만에 앞치마를 꽉 매고 김밥 재료를 꺼냈다. 계란을 굽고 시금치를 무치고 단무지를 썰면서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도 아직 살아볼 날이 좀 남았지. 이 손으로 이번엔 나부터 제대로 챙겨보자. 그리고 마음속으로 작은 다짐을 하나 더 했다. 남의 달콤한 말보다 내 마음속 작은 불안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겠다고. 그게 늦은 나이에 배운 가장 값진 수업이었다.